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풍파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특히나 믿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고 그걸 극복해내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비로소 진짜 내면의 강함을 깨달았고 지금은 비온 뒤 땅이 굳어진 사람처럼 한층 단단해진 제 모습을 마주하고 있답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풍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어떻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네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아주 어릴 적엔 서울에서 살다가 아빠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작고하셔서 보호자가 아빠뿐이었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동네에서 매일 가던 놀이터도 더 이상 못 가게 됐다는 게 억울하기도 했죠.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아빠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도 못했고 사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찾지 못해서 서울에 두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집안 구석구석에 숨곤 했는데요. 한 번은 커다란 이불 더미 속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으려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며 집 안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이번엔 절대 못 찾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빠는 제가 숨은 곳을 찾아내셨고 이사 가기 싫어서 그러는 마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더 크다면서 다독이시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빠의 말에 반박할 힘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소동 끝에 어쩔 수 없이 이사 준비를 도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사 준비를 제 손으로 도왔으면서도 기차에 타서는 아빠에게 서울에 있겠다고 징징거리며 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지 울면서 물었는데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혼자 농사 짓기 힘들어 하셔서 돕기로 했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왜 저는 농사도 안 짓는데 데려가느냐고 묻자 아빠는 네가 내 딸인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웃으셨어요. 아빠의 말이 당시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억울했죠. 처음 이사 온 며칠 동안은 속상한 마음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도 들었던 거죠. 어느 순간에는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라는 생각이 스며들어 자리 잡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물욕도 없고 물 흐르듯이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농사를 돕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저를 데리고 삶의 터전을 옮기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 붙이고 살다가 대학 때문에 다시 서울로 떠나야 했는데요. 처음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곧 복잡하고 치열한 도시 생활이 제게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늘 고향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발령 신청을 넣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때 되어서는 아빠가 오히려 왜 또 내려오겠다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걱정도 하셨고 서울에 있으면 젊은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어서 여기가 더 편하고 좋다고 대답했죠. 아빠는 제가 괜찮다면야 상관없다면서도 정말 힘들진 않겠느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와 다시 잘 적응하고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릴 적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아빠와 저는 더 가까워졌죠. 아빠도 물론 딸을 매일 보니까 좋아하시는 게 눈에 뻔히 다 보이더군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는데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종종 떠오르긴 했지만 제 주변엔 딱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계속 있다 보니 또래의 남자를 봐도 어릴 때부터 너무 익숙하게 지낸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 누구를 봐도 설레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친구 같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별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행에 나타난 한 손님이 제 머릿속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한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를 입고 있었고 첫눈에 봐도 세련되고 단정한 느낌이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는 정돈된 스타일로 반짝였고 균형 잡힌 이목구비에 웃을 때마다 보이는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한눈에 저를 사로잡았죠.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인물이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마저 여유롭고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 그 모습에 제 눈은 떼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달까요? 제 자신도 모르게 눈길이 갔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싹 트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원이 그 남자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는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어요. 그런데 남자가 뽑은 번호표가 제 자리였던 겁니다. 긴 다리로 시원시원하게 걸어오는데 얼마나 두근거리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옆에서 부러워하는 눈길도 다 전해졌고요. 물론 고객으로 방문했던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 감정을 숨기며 업무에만 충실했는데 그 남자도 제가 호감이 갔던 건지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같이 퇴근하던 동료들이 먼저 가면서 힘내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렇게 주목받는 분위기 속에서도 남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사실 조금 고민하다가 기다린 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업무와 관련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은행에서 적금 상담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뵌 순간부터 꼭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초면에 당황스러우실 건 알지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이곳에 발령받아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지역이 낯설어서 여러모로 궁금한 것도 많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이야기 나눠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이 지역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사실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전혀 몰라서요. 맛있는 밥집도 많고 산책하기 좋은 곳도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요? 그러면 혹시 이번 주말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맛있는 곳 대접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둘이 가기 좋은 곳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말의 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남자는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영업직 발령자라고 했고 말투는 유머와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마다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에서 바로 주말 약속까지 잡게 되었죠. 사실 저도 그 제안이 싫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어요.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보니 남자는 첫인상만큼이나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첫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후로도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가장 호감이 갔던 것은 말솜씨가 워낙 좋고 센스 있어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대화가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더라고요. 점점 서로에 대한 호감이 깊어지면서 남자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넘어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새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연인이라고 남자를 소개할 만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됐고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남자친구와 지역 곳곳을 데이트하며 다니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라서 그런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장에 갔을 때는 과일 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냐고 물으시더니
배 한 상자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떡가게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덤을 어마어마하게 얹어주셨고요. 저는 좀 민망스럽기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이 동네에서 너 인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너를 다 알아보는 거야? 뭔가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무슨 연예인이라도 보는 건 줄 알았어. 뭐 나만 모르게 있는 건가? 아, 그게 별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빠가 워낙 이 동네에 오래 사셔서 아빠 덕분에 나도 자연스럽게 어른들이랑 많이 알게 됐고 여긴 서울처럼 넓진 않다 보니까 다들 정겨운 분위기야. 아마 나를 손녀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에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공주님 행차한 분위기였어. 그냥 한 적에 오래 살았으면 오히려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다들 환한 얼굴에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다들 너한테 잘해주고 진짜 옆에 있는 나까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예 집안이 어떤 편이야? 아버님은 사실 뭐 하시는 분인데? 그냥 여기서 오래 살면 그럴 수 있다니까. 아, 동네 분위기들이 다들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분위기야.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살짝 호기심을 내비치는 것 같길래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얼굴이 빨개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색하고 부끄러우니까 이야기 주제를 얼른 돌렸는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시장 상인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개를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나이도 적지 않으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순간 놀라긴 했지만 이미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에 그 제안에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저랑 만나면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해서 좋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닿았고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세상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드디어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엄청 긴장됐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문을 여는 순간 너무도 살가운 성격으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긴장이 금방 풀렸어요. 어떻게 보면 푼수 타입이셨고 어떻게 보면 구김살 없는 분 같으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자신은 정말 복이 터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 순간 너무 따뜻한 감정이 밀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힐 뻔 하더군요. 누군가는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이런 적극적인 첫 만남이 감사할 뿐이었거든요. 예비 신랑의 적극적인 성격이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왔나 보다 싶을 정도였어요. 예비 신랑은 굳이 우리 엄마랑 친밀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배려해서 말해줬는데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예비 시어머니와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예비 시댁에는 베란다에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보여주시며 이 꽃을 자기가 키웠는데 요즘 힘이 없어서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농사꾼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 가꾸는 걸 좋아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이걸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웃으며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손질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덕분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 없이도 둘이 있는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고 식물 하나하나를 살피며 이야기하던 시간이 어찌나 편안하던지 이게 바로 가족이 되는 과정인가 싶더군요. 또 주말이면 남자친구와 서울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예비 시어머니가 동네 카페를 가보자며 따라 나서시곤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시며 이 집 분위기가 좋다면서 너희 결혼하면 여기 자주 와야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낌없이 건네주셨고 나중에는 예비 신랑이 저를 서운하게 하면 바로 자신에게 얘기하라며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에서 느껴지는 든든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친정어머니 자리가 비어있는 대신 예비 시어머니 자리가 이토록 의지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고 있었고 예비 신랑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서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영문을 여쭤봤지만 집안 여자들끼리 뭉쳐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을 돌리시기에 우선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늘 밝고 활기차셨던 예비 시어머니가 눈가가 붉어진 채로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울먹이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이렇게 만나는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면서 자신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길래 이러시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씀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걸 예비 시아버지와 아들인 제 예비 신랑에게 들키면 끝일 거라고 통곡하실 뿐인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지우고 예비 시어머니를 달래기 바빴죠. 겨우 진정된 예비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고요.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보통 팔랑귀가 아니셨던 겁니다. 아는 사람의 말이라면 모두 철석같이 믿어서 말도 안 되는 땅을 산다고 큰 돈을 내주셨다가 사기를 당하셨던 거였어요. 그뿐 아니라 그 돈이 본인 돈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빌려 마련한 돈이었고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이미 몇 번을 이런 일로 화를 내셨고 다시는 돕지 않겠다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혼하고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너한테는 결혼도 안 했는데 부끄럽게 이런 일을 알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몰라. 이게 남편이나 아들한테 들키면 정말 끝이거든. 아마 둘 다 얄짤없을 게 분명해. 마지막 사건 때도 불같이 화를 내서 내가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어서 겨우겨우 무마했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또 네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아휴,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어도 내 며느리 될 애라고 예뻐했으니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예비 시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깨를 떨고 계셨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마음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비 시어머니께 얼마나 힘드셨겠느냐고 지금은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인지 여쭤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금액을 알려주셨는데 다행히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예비 시어머니께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이번 일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아들이나 남편보다 제가 더 낫다고 하시면서 하염없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고요. 한편으로는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예비 시어머니를 돕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게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가족 외에 정을 느낀 어른이었고 예비 신랑을 낳고 키워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도 결혼 준비가 진행되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액을 돌려주셨어요. 놀라서 어떻게 마련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본인 친정의 남은 선산을 팔아 해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결코 작은 스케일이 아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예비 시모 사정을 옹호해주면서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복덩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남편과 아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에게는 계속 비밀로 해달라고 강조하셨고요. 돈도 어차피 무탈하게 돌려받았으니 저는 그냥 결혼 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이만큼이나 가까워질 수 있었던 해프닝을 겪은 거라고 생각해서 살짝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서 예비 신랑이 우리 아빠께 인사를 드리러 집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집마당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정돈되어 있었는데 예비 신랑은 그걸 보고 당황하는 듯 싶더니 어쩔 줄 모르는 듯한 기색이더라고요. 항상 영업직이라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알던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 저도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러더니 예비 신랑이 아버님 은퇴하시고 농사 지으시는 거냐고 물었을 때 순간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아빠는 애초에 농사 지으러 서울을 떠나 여기로 오신 거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비 신랑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왜 이 동네 사람들은 아버님을 그렇게 떠받들듯 반가워하냐고 황당하다는 듯이 다시 물어오더군요.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은 그때부터 뭔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비 신랑은 눈에 띄게 실망한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저는 뭘 기대했던 건지 몰라도 어이가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티를 내지는 않아서 저도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괜히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결혼 준비 중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기도 했죠. 며칠 뒤에는 신혼집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예비 신랑이 갑자기 저를 보며 이 정도는 제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고 꽤 큰 금액을 언급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은행원 하면서 번 돈으로 이만큼을 요구하는 거겠어? 너 보고 모은 돈 다 토해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런 거야. 너희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겠어? 젊었을 때부터 농사만 지으셨다고 했는데 딸을 서울로 대학 보낼 정도로 키우신 걸 보면 분명히 땅 부자이신 게 분명해. 어? 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무력도 없으시고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할아버지 농사 돕겠다고 내려오셨던 거야. 그럼 너는 뭘로 공부하고 대학을 갔던 건데? 네가 관심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사실 지원받았던 배경에는 분명 아버지의 재력이 있을 거라니까. 딸인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짐작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갔던 거고 아빠는 진짜 정직하게 농사 지으셨어. 땅 부자면 진작 말씀하셨을 거고 나도 너에게 말했겠지.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고 나서부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날부터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전에는 항상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대화 도중에도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견례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죠.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축복을 나누며 즐겁게 만나야 할 상견례에 참석하기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날짜를 미뤄야겠다고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긴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더군요. 당시에는 제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예비 신랑의 태도가 점점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더욱 신경 쓰였던 건 조부가 세상을 떠난 중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이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드렸지만 단순히 조의를 표하는 짧은 말 외에는 별다른 말씀도 없으셨고요. 그렇게 해맑고 말 많던 예비 시어머니마저 특별한 반응이 없으시니 오히려 예비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제가 걱정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저에게 비밀로 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장례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뒤 저는 예비 신랑에게 바빴냐며 연락을 했어요.
당연히 사과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건 전화였죠. 그런데 그때 예비 신랑은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를 미루는 건 경우 없는 행동이라고 하셨다면서 무척 불쾌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순간 하얘졌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정색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다고 해도 소중한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막 보내주고 온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우물쭈물하며 부모님이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아두라는 의미로 전한 것뿐이라며 자신도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깊게 박혔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계속 준비해도 되는 건지 제 마음은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정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거슬렸는데 사과를 듣기도 했고 단순히 부모님의 심정을 전해준 거라고 하며 지금까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준비해온 과정과 쌓아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영부영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게 되었어요. 파혼하게 되면 그 사유를 아빠에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차마 그런 말을 들었다고는 전해드릴 수도 없었고요. 그냥 제 선에서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상견례 날은 다가왔고 예비 신랑이 적극 추천했던 서울의 5성급 호텔 뷔페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예비 신랑은 회사에서 받은 식사권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다며 얼마나 맛있고 화려한지 자랑을 늘어놓았고 저도 우리 아빠와 함께 그런 특별한 장소를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찬성했던 거였어요. 저랑 예비 신랑이 먼저 도착했는데 양가 부모님과 함께 입장하자고 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예비 시부모님이 도착하셨는데 예비 신랑은 거의 레드카펫 걸어 나가는 사람처럼 뿌듯해 보이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부모님이 오늘을 위해 백화점에서 새로 장만한 옷을 입으셨다며 옷차림 하나하나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하러 그렇게까지 했냐며 핀잔을 줬지만 예비 신랑은 전혀 개의치 않고 브랜드와 품질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더군요. 예비 시부모님은 멋쩍어 하시면서도 새 옷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예비 시부모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우리 아빠도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첫 인사를 어떻게 건네면 좋을지 밤새 연습하셨거든요. 그러던 순간 주차장 안으로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트럭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여기는 손님용 주차장인데 왜 이런 운송 트럭이 들어오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럭을 보고 한눈에 알아봐서 웃으며 손님이 맞다고 우리 아빠가 안에 계실 거라고 대답해줬죠. 그리고 트럭이 멈추자마자 운전석에서 내리시는 아빠를 맞이하면서 반갑게 인사드렸어요. 아빠는 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비 신랑의 얼굴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형편없이 표정이 구겨지고 말았죠. 아빠에게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저희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부모님만 데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그 자리에 계신 아빠가 민망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빠를 모셨어요. 아빠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눈치채지 못하시고 혹시 본인이 늦었냐며 제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아빠를 따라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전 예비 신랑의 행동이 계속 떠올라 불쾌함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예비 신랑의 태도와 표정이 계속 맴돌았고 불편한 기분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도대체 저랑 결혼할 생각이 정말 있기는 한 건지 무슨 생각으로 저의 아빠를 이렇게 무례하게 대응하는지 의문스럽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은 안 그래도 기름이 쏟아져 있던 제 가슴에 제대로 불을 끼얹었어요. 상견례 테이블에 도착해 아빠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예비 신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빠를 예의 없는 눈으로 쏘아보더니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오늘이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고 계시기는 한 거죠. 하나뿐인 따님을 결혼시키기 위해 사돈될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라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꼭 오늘 오신 건 아무것도 모르고 동네 마실 나오신 것 같아서요. 와, 저 진짜 깜짝 놀라서 눈을 질끈 감았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타고 오신 거예요? 질문이 틀렸나? 아무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런 걸 타고 오신 거겠죠? 아빠가 타고 오신 트럭, 우리 할아버지가 생전에 오랫동안 몰고 다니셨던 소중한 차야. 할아버지가 나를 엄청 기워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식에도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 오게 되셨잖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버릇처럼 우리 손녀 결혼식에는 가야 한다고 하셔서 아빠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 트럭을 타고 오신 거라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아빠도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비록 낡은 트럭을 타고 오셨더라도 상견례에 걸맞게 정장도 깔끔하게 입고 오셨잖아. 눈이 있으면 보일 거 아니야. 겨우 타고 온 차 때문에 이렇게 예의 없이 굴 거야? 내가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5성급 호텔로 상견례를 오시면서 무슨 개천에서 용난 사람을 만나면 개천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 용케도 딸을 서울로 대학까지 보내시고 은행원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개천 인생에서 벗어나실 생각이 없는 것 같네. 그냥 개천이 아버님에게 맞는 그릇인가 봐. 저는 예비 신랑의 궤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리는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비 신랑도 제가 화가 났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상대의 반응을 기민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제 설명에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태도로 개천 어쩌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까지 불똥이 튈까봐 오물이 묻을까봐 걱정된다는 듯이 점점 더 기분 나쁜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 지경까지 도달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비 신랑이 제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비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 이상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제가 사랑하는 아빠를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만해. 더 이야기 나눌 것도 없고 이 결혼은 여기까지야. 나는 내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잘못 볼 수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아 버렸네. 내가 하마터면 이렇게 밑바닥인 인간이랑 평생을 같이 살 뻔했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할 상황이야? 꼴에 자존심 부리는 거야? 솔직하기라도 해봐. 너는 안 부끄러웠어? 네 아빠가 그런 몰골로 낡은 트럭을 덜덜거리며 타고 나타난 건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내가 몇 마디 하는 건 그렇게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픈가 보지? 너는 네가 그렇게나 절절하게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 게 더 현명한 건지 한참 모르는 것 같다. 나야말로 다행이야. 너랑 결혼했으면 내가 얼마나 더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을지 누가 알아? 구덩이에 빠질 걱정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영업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헛소리만 싸대고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언제 잘릴 줄 알아? 지금 네가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네 수준이 딱 보여. 네가 우리 아빠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겠네. 네 부모님 옷까지 자랑해야 기분이 풀리는 사람이 감히 내 아빠를 평가해? 웃기지 마. 참 창피하다. 너 같은 사람이랑 상견례까지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시간 낭비했다는 사실이.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제 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이었지만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저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일 같았고 아빠에게도 가슴 깊이 죄송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아빠를 향해 공손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밖에 차를 대기시켜둘지 정중하게 물어왔죠. 그 순간
호텔 뷔페에 있던 모든 시선이 아빠에게 쏠렸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님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애써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이거 무슨 콩트라도 되냐고 말해왔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하지만 그 남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회장님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네더군요. 예비 신랑은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농사꾼이 무슨 비서를 두냐고 말했고요. 그러자 비서는 차분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아빠를 가리키면서 아빠가 농기구 제조업체의 회장님으로 취임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의아해 하실 것 같으니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할 차례가 온 것 같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농사를 오래 지으시면서 농기구에도 관심이 많아지셨는데 직접 제조업체까지 꾸려가셨고 시간이 흘러서 유언을 준비하시며 우리 아빠가 회장직을 이어받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빠는 워낙에 소박한 시골 사람이고 물욕도 없으시기 때문에 손을 절레절레하며 아빠 밑으로 있는 작은 아버지나 고모들한테 물려받으라고 했는데 아빠 형제들도 장남인 아빠가 하는 게 맞는다며 서로 등 떠밀었어요. 결국 아빠는 고민을 거듭하시다가 승낙하시게 된 거고요. 비서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자 예비 신랑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예비 시부모님도 놀란 눈빛으로 아빠와 비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고소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고요. 비서는 워낙 넉살 좋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그저 예비 신랑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요즘 해외 수출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면서요. 오늘은 회장님의 사적인 일정이라 따라오지 않으려 했지만 트럭이 너무 낡아서 혹시라도 퍼질까봐 차를 바꿔 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면서 비서님도 재밌는 분이라며 아직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민망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예비 신랑은 점점 얼굴이 하얘지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급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파혼만은 말자고 자기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오늘의 일을 사죄하면서 제 곁에 있겠다나요? 버릇없고 거만하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급하고 비굴하게 굴더라고요. 이제 와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발악하는 게 너무 뻔히 보여서 웃음이 피식피식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보여준 예비 신랑의 교활한 모습들이 한순간에 떠오르며 차라리 저런 모습을 지금이라도 확인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혼보다는 파혼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멍청해서 영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일갈해줬습니다. 직전까지도 가벼운 언행을 놀렸으면서 감히 용서가 될 거라고 믿고 파혼만은 무르자고 하는 게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말했다시피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와 결혼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요. 이런 사위 필요 없고 할아버지의 애착 트럭을 이런 쓰레기 만나기 위해 끌고 왔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말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실망과 분노가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걸 예비 신랑도 느꼈는지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신랑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손을 무작정 비비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비굴함조차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중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무릎 따위 쉽게 꿇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너 같은 좋은 애가 이런 놈이랑 평생 약속하는 건 너무 아까워. 당장 파혼해. 비록 유진이 네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지겹다고 달라붙는다고 하면서
장례식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대서 내가 너무 상처받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나를 살려준 은인인데 이 아들놈의 자식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까 유진이 너는 얘랑 결혼하는 게 너무 아깝겠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어머님께 그런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차가워지셨던 거군요. 저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고 저에게 엄마처럼 대해주셨던 분이 장례식에 조문도 안 오시고 위로 전화도 없으셔서.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간질을 한 거니? 네가 박쥐처럼 굴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였는데? 너한테는 나도 네 부모님도 그저 네 욕심 채우는 도구였던 거야? 정말? 아우, 내 아들이지만 속물이고 가족이 힘들 때마저도 계산적으로 구는 자식이랑 엮이는 건 영 아닌 것 같다. 유진아, 지금이라도 돌아서는 게 현명해. 너는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적이 있으니까 내 아들놈이지만 너한테 붙여주는 건 싫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고 예비 신랑이 저와 자신의 부모님 사이까지도 오고 가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 예비 신랑 때문에 저도 상처받고 예비 시어머니도 상처받고 서로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지기만 했던 거잖아요. 도대체 뭘 위해 이런 짓까지 했던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예비 신랑을 향해 따졌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정직하게 말해주는 듯 했죠. 저렇게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아빠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따님 결혼 앞두고 기쁘게 생각하셔서 이런 자리에 소중한 트럭을 끌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다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죄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아껴주신다고 느꼈던 감정이 거짓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도 그 진심을 느끼셨는지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군요. 예비 신랑 때문에 이런 예비 시어머니와도 연이 끊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죠. 예비 신랑은 자신의 어머니까지 자기와의 결혼은 영 아니라고 반대하자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쪽팔리는 건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도망치듯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서두르다가 다리 스텝이 엉켜서 바닥에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겉모습에 신경 쓰던 사람이 음식이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절뚝이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처참하고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만약 결혼을 강행했다면 저 역시 언젠가 저런 꼴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는 목례를 드리고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자리를 나왔어요. 아빠도 제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처럼 꽉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비서가 대기시켜 두었던 차도 물론 보았지만 저희 부녀는 거절하고 할아버지의 애착 트럭을 타고 다시 고향까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트럭이 저를 지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자식과 결혼만은 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아빠에게 넌지시 들려드렸더니 말없이 가만히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사실 지역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셔서 지역 분들이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셨던 거였는데요. 워낙 명예욕도 없으시고 특별히 과시하는 성격도 아니셔서 그간 자랑 한 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저도 우리 아빠가 평범하게 농사를 돕고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받고 계셨던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과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아빠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삶 자체가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닮고 싶어 해야 할 가치라는 걸 가슴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도 얼마나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이 무겁게 담긴 말을 전했죠.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사람은 결국 그 속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 맞아요, 아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겉만 반짝거리고 속은 텅 빈 사람한테 휘둘렸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더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어요. 아빠가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성숙한 말도 할 줄 알고. 아빠는 회장이고 그런 것보다 이런 딸을 뒀다는 게 더 기쁘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이제 조심하고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다. 아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바라보셨고 그 미소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빠가 얼마나 깊이 있는 가치를 가진 분인지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가볍게 흘려들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아빠의 조언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겠다고 느낀 게 하나 있다면요. 겉으로 멀끔하고 훤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번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 값진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의 제 선택을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생겼고요. 시어머니 될 뻔하셨던 분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때가 꽤 됐는데 그때 전 예비 신랑의 근황을 전해주셨어요. 이제는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걸 넘어서 누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며 혈안이 된 채로 다니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마음을 준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문어발 연애가 들통나서 뺨까지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진작 못 알아봤나 싶기도 하고 콩깍지가 엄청 두껍게 씌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빠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일도 결국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영업을 이어가기도 어렵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지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라 다른 지역 주민분들도 같이 분노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실적이 엉망진창이니 회사에서도 평판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만든 상황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니까 과거에 느꼈던 상처보다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낸 제 자신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저 전 예비 신랑과 관련된 모든 기억이 제 삶에서 사라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예비 시어머니와도 서로 건강하게 지내기를 응원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요. 제가 파혼하고 돌아와서 은행에 소문이 났을 때 쉬지 않고 계속 출근하는 걸 걱정하시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쉬지 않고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묵묵히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빠 덕분에 깊이 깨달았거든요. 아빠처럼 겉보다 속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제게도 가장 큰 목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면서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일이 제게 준 교훈은 잊지 않고 앞으로의 선택과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도 곁을 주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파혼한 지 시간이 조금 흐른 상태인데요.
그동안 저를 위로해주고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지역 토박이 친구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느끼기에 정말 내면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같이 있으면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그건 제가 뭘 몰라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씩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도 하고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답니다. 그동안 겪었던 많은 감정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지나간 시간 속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할 때면 그 친구는 늘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단단한 사람 같다고요. 사랑했던 사람의 태도가 돌변해서 상처받고 헤어지는 일을 겪고도 가진 밝음과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오히려 웃음이 난다는 게 완전히 회복했다는 의미 같아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는 말도 저절로 나왔고요. 사실 저도 파혼하고 나서 살짝 흔들렸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저를 붙잡아준 건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덕분에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 삶에서 아빠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픔도 과거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결혼도 준비할 것 같고요. 저는 내면이 깊고 진정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빠는 분명히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거예요. 사실 글로 정리하다 보니 여러 감정들이 떠오르고 조금은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솔직히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삶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제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